우리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에 별반 할 일이 휴대폰 보는 거죠? 쉬는 시간 없앴으면 좋겠는데. 문 좀 닫을래. 문. 자, 8번부터 공무원의 사기관리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는 성과상여금 제도입니다. 329페이지 8번, 329페이지 8번. 공무원의 사기관리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의 급여 체계를 사람과 틀렸죠? 성과상여금은 능력과 성과죠. 9번, 공무원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 등급별로 정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이고. 10번은 공무원 보수에 있어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 수준, 당연히 민간의 임금 수준도 고려 대상이었죠. 아까 대외적 비교성에서 대외적 균형성에서 제1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 11번 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 공무원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내적 균형입니다. 대내적 균형. 자, 그 다음 12번 공무원 보수에서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맞죠? 13번 공무원 보수 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모든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대통령실 경호처, 그렇죠? 대통령 경호실은 우리가 호봉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대통령 경호처 말고도 일부 별정직은 또 호봉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4번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맞죠? 기준급과 직무급. 15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 맞죠? 자, 16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서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직무급은 직무 곤란성 책임 맞죠?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하는데 직무 등급이 2등급이라고 그랬죠? 2개 등급이라고 했죠? 17번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맞죠? 원칙적으로 아까 같이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맞잖아. 그렇죠? 그 다음 18번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서 고정급적 연봉제는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 정무직. 그렇죠? 그래서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 연봉으로만 돼 있죠? 선생님 요약집 보는 사람은 요약집 보면서 해도 돼요. 문제를 풀 때 요약집 보면서 풀면 잘 보이죠? 일단 표로 잘 돼 있죠? 자, 그 다음 19번 공무원 보수제도는 연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 연봉 이거 있고 20번 할 차례입니까? 공무원 보수제도 등 연봉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맞죠? 공무원 보수는 노사협상의 대상에 포함되며 협상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선생님 앞에는 맞아요. 바로 뒤에 이제 공무원 노조 할 겁니다. 공무원 노조 할 때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협상 대상은 돼요. 그래서 그런데 봐봐. 이를테면 뭐 5% 인상하겠습니다. 인상하자기가 합의 봤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존중해 주라는 의미고
쌤, 이 공무원 보수는 누가 정해요? 국회가. 뭘로, 이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또는 예산을 정해버리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크게 법적 구속력은 없겠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이걸 존중해서 예산을 짜줘야 되겠죠. 22. 공무원 보수는 노무에 대한 반대 급부 측면 이외에도 생활보장적 급부 성격을 지닌다. 맞죠? 아까 노무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직무급이라든가 직능급 이런 것, 성과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공무원 보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3개의 봉급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봉급표 좀 복잡합니다. 공무원 11개나 됩니다. 11개. 봉급표가 11개나 됩니다. 자, 24. 공무원 보수에게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채택하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여기 후봉제죠. 후봉제. 그리고 성과연봉이 보수총회의 주된,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 25. 공무원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분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맞죠? 26. 직능급이란, 그래, 문자를 잘 봅시다. 용어를 보니까 직능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직무 능력이죠. 그러면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그래서 직능급입니다. 용어를 만들 때 직무 수행 능력에서 직능 빼서 만들었어요. 자, 고위 공무원단에게는 성과급적,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 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맞죠? 그 다음 28번. 총액 인건비 제도는 성과 관리와 관리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로는 산물로서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앞에까지는 맞아요. 근데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건 좀 틀린 게, 여기 봐봐요. 총액으로 알아서 해라. 100억 줄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 그냥 새로운 일자리, 7급이 이제 6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너무 적시가 심해. 그러면 여기다 그냥 6급 뭐 하나를 신설해. 왜냐면 그 자기가 뭐 할 수 있을까? 돈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급 인플레이션이 남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직급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총액 인건비 제도는 정원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맞죠? 아까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자율제도죠. 그 다음 30번 총액 인건비 제도는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공공기관도 총액 인건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요즘은 기준 인건비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총액 인건비를 뭐라고 부른다? 기준 인건비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 총액 인건비 제도는 보수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맞죠? 32. 총액 인건비 제도는 시행기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서 총액 인건비 제도를 활용할 수 당연히 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총액으로 줬으니까 성과급으로 이 돈 안에서 운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과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더 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33. 공무원 보수에서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아는 건 직능급이라고 그랬죠. 실적은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해서 주는 거죠. 직무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것을 실적급이고. 자, 그다음 34. 공무원 보수에서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 가치 맞죠? 보수 연결시키고. 35. 공무원 보수에서 연공급은 근무속 연수, 경력 등 속인적인, 인간적인, 그러니까 개인, 그렇죠? 인간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속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 맞죠? 공무원 보수에서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보수를 맞죠? 37. 직무, 근속급은 연공급을 근속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직능급, 생활급, 성과급 중 직무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직무가 지닌 상대적 가치, 즉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있어 나눠주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무급 맞죠? 이제 38번이 조금 어려운데, 정부 조직의 이 개인 성과급제는 자기결정 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38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요. 이거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라이언 DC라는 사람이 요즘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자기결정성 이론인데, 그렇죠?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뭔 일을 하고자 할 것인가, 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 스스로 이거 그대로 이론합시다. 그냥 이거 그대로. 스스로 결정한 일은 뭐 하려고 한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게 자기결정성 이론이에요. 스스로 결정한 일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결정한 일은 자기 스스로 뭐가 일어난다?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가 일어난다. 는 게 자기결정성 이론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것은 그러면 스스로 선택한 일하고 지금 이거 성과급제하고 개인 성과급제하고 관련이 좀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성과급을 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동기를 일으키는 건 내적 동기입니까? 외적 동기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산에 갑니까? 그랬더니 산에 가는 게 정말 즐거워서요. 내적 동기죠. 왜 산에 갑니까? 그랬더니 산에 가면 100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고 그래서요. 외적 동기죠. 왜 공부해요? 공부가 즐거워서요. 왜 공부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그럼 당연히 외적 동기죠. 왜 공부해요, 지금?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합격하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이거 외적입니까? 내적입니까? 무조건 내적은 그 스스로 즐거워서 했을 때 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과급, 상여금 다 이런 것들은 뭐겠어? 외적인 거죠. 칭찬해 주는 것도 외적인 거고.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 아니고 정부 조직의 개인 성과급제는 계서적 지위를 강조하는 조직과는 정합성이 낮다. 우리가 뭔 말이냐면 성과급은 높은 직이나 낮은 직이나 관계없이 주겠죠. 성과를 낸 사람을 더 많이 주겠죠. 만약에 여기 봐봐. 5급하고 7급이 있더라도 7급이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냈어. 그럼 성과급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계서제적 조직이 강한 조직은 이 계급이 가능한 조직이야. 4급, 5급, 6개가 강한 조직에서는 이렇게 주면 사실 잘 맞아, 안 맞아? 정합성이 낮겠죠. 잘 안 맞겠잖아. 강한 계서적 조직에서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계급 관계 계서제가 심해 안 심해? 어른이 이렇게 과장님 이런 계서제 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과장이 됐든 뭐든 말 자체가 야야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한단 말이에요?
부하 직원이 훨씬 더 많이 받더라도 인정해 그냥.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완전히 당나라 조직이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거기 써져 있고, 그 다음 정부 조직의 개인 성과급제는 개인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공공봉사 동기를, 선생님 공공봉사 동기는 이타심이라든가 또는 헌신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쵸? 우리 공공봉사 동기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죠? 그 다음 41. 정부 조직의 개인 성과 급제는 정량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거시적 목표 달성에, 너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거시적 목표 달성에는 덜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거기 38에서 41번 문제는 우리 7급에 인사 조직에 나와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완전히 심화된 문제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지 마. 그냥 이런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갔으면 돼. 우리는 한번 읽어봤으니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연금이야. 연금. 그 다음부터는 연금. 자, 그 다음 57 봐볼까요? 57 보기 전에 54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4.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 성과급제, 맞죠? 정확히 맞고. 57번. 공무원 보수에서 실적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 실적과 보수, 맞죠? 그 다음 공무원 보수에서 직능급이라는 것은 직무의 난이도,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건 직무급이죠. 59. 공무원 보수에서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맞고. 60. 공무원 보수에서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 등급별로 정해야. 이거 맞죠? 61. 공무원 보수에서 보수는 직무 곤란성, 책임성 똑같은 소리. 65, 61 똑같죠? 62. 공무원 보수에서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위한 건 맞고. 63. 63은 머리가 틀렸어. 그렇죠.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이죠. 64. 자, 공무원 보수에서 계급제는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 게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이건 조금 능력, 자격이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직책에 따르니까 직무에 따라 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사람에 따라 정하죠. 사람 쪽이죠. 그래서 능력, 자격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굉장히 논란이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 자격을 뭐 이를테면 뭘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 뭐 직능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직능하고 계급제하고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직무냐 아니면 속인적인 사람이 관계된 거냐, 그렇죠? 사람이 관계된 거냐 직무냐 이렇게 나눠서 직무가 아니라 사람이 관계된 것이다. 능력이나 무엇은 어떤 것은 자기는 사람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그만큼 논란이 있었단 말은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의제기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마 서울 7급인가 될 건데 7급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되니까 뭐 정확히 좀 틀리지 않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답변은 이런 거죠. 어떤 거다. 앞에는 직책에 따른 건 직무에 따른 거고 능력이나 자격은 사람에 따른 것이니까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관리였죠. 사람 중심 조직이었잖아. 직위제는 직무 중심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맞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선생님 연금 봅시다. 연금은 사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뭐 때문에 나왔냐면 요즘 연금 개혁한다 그래서 우리 연금 많이 줄여가고 있어. 그래서 공직에 봉급은 그대로 참을만 하지만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 뭐였어? 연금 받는 건데, 연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사적 연금보다 훨씬 더 보장성도 좋고 뭐 또 이 지급률도 좋고,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공모하는데 그걸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걸 설명할 건데 거기 봐봐요. 188페이지 요약지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2016년 1월 1일 날 발표된 거 있었죠. 요약지 188페이지 보면 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발표되면서 문제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연금의 핵심 내용 이걸로 조금 정리하고 조금 심화된 건 그냥 책 보고 할 거니까. 자, 공무원 연금 거기 보니까 연금의 핵심 내용은 기금제냐 비기금제냐, 기여제냐 비기여제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우리나라는 지급이 다 기금제하고 기여제입니다. 자, 다시요. 기금제냐 비기금제냐 그러면 기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기금 있죠? 이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금제하고 뭐하고 있다 그랬어? 비기금제. 그 밑에도 있죠? 기금제 밑에 기금제와 비기금제 있죠?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기금제는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적립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에 그런데 취약합니다. 인플레에 취약한다. 그래서 그 다음 비기금제는 별도의 기금을 조정하지 않고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식이니까 시행 초기는 적은 부담이 된다. 자, 이런 말이야. 쌤이 한번 잘 들어봐. 기금제는 아예 기금을 이렇게 모아서 처음 기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공무원 연금 기금을 띄워줘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금제로 이렇게 관리한다. 우리 공무원 연금 기금이 있죠. 그렇죠?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 500원이면 5,000원이면 5,000원, 5.5조 이렇게 마련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조를 마련해놨어. 그러면 이제 기금을 선생님들은 이제 들어오거나 재직자들은 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봉급에서 일정 액수가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들 이제 65세 됐으면 뭐 하겠어? 또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계속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게 기금제야. 5조 이렇게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를 해서 뺐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 봉급에서 약 7% 정도 나가니까 여기 좀 있으면 정확히 아니까 거기서 하여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비기금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한 해 한 해 예산을 짜. 그러니까 2023년도 공무원 연금에서 이 연금으로 나갈 돈 이걸 예산 항목이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 기금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줘요. 그냥 지급하고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기금에 넣고 공무원들한테. 근데 비기금제는 이런 게 없어.
그냥 다시요? 하나도 기금이 없고 2020 내년에 이제 퇴직할 65세 되고 기금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테면 거기가 50만 명이다. 그러면 50만 명이 해당되는 어떤 거? 이 기금을, 뭡니까? 이 연금을 예산에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줘. 그러면 기금제는 무엇에 거기 있는 것처럼 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죠. 근데 봐봐. 예산을 짰는데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야, 불황. 그러면 이거 꽉 짜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은 이렇게 기금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건 여기서 주면 되는 거니까 안정적이죠. 근데 예산은 변동할 때마다 경기 변동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예산을.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뭡니까? 이 부가식으로 한다면, 거기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이 경기 변동에 어렵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경기 변동과 기금제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뭐하니까? 이미 기금으로 넣어놨으니까. 근데 인플레에 취약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런 거 없잖아. 5조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인플레가 알다시피 물가가 올라버리면 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5조 가치가, 쌤,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인플레가 벌려서 배추값이 막 2배로 뛰고 다 2배로 뛰었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100만 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5조 원 이렇게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아예 짜도 없고 기금이 없어, 그냥. 그게 그냥 예산을 짜. 그러니까 여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기서 예산을 더 짜면 되니까, 반영해서. 그래서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무슨 말.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는 경기 변동에 비기금제는 경기 변동이 뭐 하겠어? 취약하겠죠. 여기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겠죠. 근데 여기는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겠죠. 여기도 인플레이션과는 크게 관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여제하고 비기여제를 하는데, 기여제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자, 거기 기금제, 비기금제 봤죠? 기금제는 미리 비교되는 표 한번 봅시다. 미리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고, 비기금제는 세금 수익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불안정 연금 지급이, 지급 비용이 기금 수익으로 충당하고, 비기금제는 비용이 추가되는 거고, 초기 비용. 그러면 초기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기금제는. 처음에 이렇게 5조 만들어놔야 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초기 비용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초기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거의 적게 받고. 기여제는 기금 조성에 공무원이 뭐 하는 거? 기여하는 거. 그 다음, 정부가 단독으로 기금을 이런 거 있잖아. 기여제는 이런 거 다른 건 아니고, 여기를 할 때 기여제는 공무원도 일부 돈을 내서 연금을 받는 거. 쌤들 이 월급에서 대부분 뭐야? 떼가죠. 그렇죠? 연금 이 기금을 만든다고 다 떼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기여제라고 그래. 그런데 비기여제는 그냥 국가가 다 부담해서 주는 거야. 국가가 부담해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우리가 비기여제라고 한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 프랑스는 기여제. 미국도 본국에서 다 떼가. 프랑스도. 그런데 영국하고 독일 같은 데는, 독일하고 영국은 비기여제. 이것만 알면 돼. 다 알았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기여율. 자, 쌤 봐봐. 공무원 연금개혁 2016년 1월 1일입니다. 기여율이 7%에서 9%로 높아졌죠. 기여율은 돈 내는 양이니까 월급에서 7% 빼가는 것을 몇 퍼센트 빼간다? 9%.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지급률은
우리가 지급받는 걸 말해요. 지급받는 거. 그런데 얼마였어? 1.9%에서 1.7%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더 많이 내고 돈 더 적게 받고 그렇게 돼 있다. 물론 거기 이 지급률이라든가 그 옆에 읽어보면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2025년도까지가 1.7% 이렇게 아니 2000 몇 년도인데 잊어먹었네. 이번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9% 그래서 0.01%씩 떨어뜨려서 20년 후에는 얼마로? 1.7%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쌤 받을 때 정도 되면 1.7%야. 그렇지? 만약에 얼마를 받는다고 할까요?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1.7%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월급 1년에 만약 1년에 3천이다 그러면 1.7%면 이렇게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만 해서는 안 돼. 10년은 해야만 연금이 가능합니다. 거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도 몇 년에서 60세에서 몇 년으로 늘려놨어? 65세. 그다음 유족연금 그분이 뭐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가족에게 연금을 주게 되겠죠. 유족연금. 그런데 그것도 퇴직연금이 70% 몇 퍼센트로 내렸어? 60%로. 기여금 납부 기간도 여러분 아까 얼마 뛴다 그랬어? 9%씩 뛴다 그랬죠? 옛날에는 30년 뛰면 안 뛰었어. 그러니까 우리 쌤이 지금 25세야. 그래서 30년에서 55세 됐어. 그 뒤부터는 안 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35세로 늘어났어. 아니 35년으로. 그 다음 36입니다. 미안합니다. 36이죠. 그 다음 연금 수령 조건도 가입기간 20년에서 이건 이제 좀 줄여놨어. 10년이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년은 넣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0년 공직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년만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놨죠. 그렇죠? 사실 계산해 보면 10년 정도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하게 되면 이제 약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240 얼마씩 240 얼마씩. 그런데 쌤이 받을 때 되면 1.7%로 감해지니까 220 얼마 될 겁니다. 아니 유튜브 보면 계산해줘. 유튜브에서 공무원 연금 계산해주라 그러면 다 계산해줍니다. 얼마 받을지. 근데 1.7% 이 식으로 하다가 있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42번 330페이지 42번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 최초의 공적 연금 제도로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최초의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 직역 연금.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특수 직역 연금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국민연금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수 직역 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공무원연금이 실시됐습니다. 최초고. 사실상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에 견습 직원, 지금 누구 안 돼? 군인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 공무원 임용 전 견습 직원 15세 있죠. 이때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돼요. 다음 44.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는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혼합된 제도 맞습니다. 그 다음 45. 공무원 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 있어 부과 방식과 비교한 적립 방식의 장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여기서 부과 방식과 비교한 적립 방식이 아까
뭐하고 똑같아? 기금제를 말해. 적립방식 기금제를 말합니다. 자, 적립방식 뭐라고? 기금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46. 공무원, 그래서 기금제의 장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랬죠? 46. 자, 적립방식, 이거 기금제입니다. 기금제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기금제를 부과 방식, 그 다음 기금제를 적립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47. 자, 적립 방식의 장점은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 아까 안정성이 있다고 그랬죠? 48. 적립 방식의 장점은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 부담을 덜어 제도 안정적, 맞죠? 49.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담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 여기까지 맞죠? 근데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이라고 그랬죠. 50번. 공무원 연금 제도는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연금 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자, 공무원 연금 공단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이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업도 공무원 신분 아니라고 그랬죠? 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봅시다. 잠시. 표 하나만 봅시다. 표 하나만. 거기는 공무원 그런 신분 안 나왔는데, 표 하나만 여기서 봐야 될까? 요약집에서 그런 게 생각하긴 한데. 자, 보시면 위원회 말고 126페이지 거기 보면 126페이지 한번 보면 요약집에서 그 정부 부처형 빼놓고는 전부 다 직원들은 회사원입니다. 자, 거기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부 부처형이 있었죠. 정부 부처형, 뭐 특허청, 양곡관청, 뭐 이런 것들, 조달청 이런 거 말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그런 거 있었죠. 여기는 다 뭐다? 임원은 준공무원이지만 직원들은 다 회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회사원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 그렇죠? 공무원 연금 재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번 문제. 제가 아시는 공무원 분이 부인은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 사립학교 직원이야. 직원으로, 그러니까 행정실에 계셔서 직원이고, 그래서 사립연금 받고, 사립학교 연금 받고, 한 분은, 석탄공사 다니셨는데, 이분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연금을 못 받아. 그냥 자기들이 개인별도 연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150만 원 받아요, 연금을. 이분은 교직원 연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300만 원 받아요.
125만 원인가 150만 원 부인.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받아.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분 노후 생활은 역전돼 있어. 이분은 땅땅거리는 큰 소리 치고 뭐 해외로 가시는데 부부가 거의 이제 결혼 상태해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사시는데 이분은 거의 가도 국내 여행밖에 못 가. 해외 못 가고 생활이 달라졌어. 어쨌든 뭐 석탄공사는 공사잖아. 근데 그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 같으면 250 정도는 받는데 그분 나이 정도는 이제 300 가까이 받을 건데 그냥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고 51번 공무원 연금 제도는 행정부가 관장하고 쌤 행정부 관장 안 합니다. 이것도 인사제도니까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인사제도니까 인사혁신처. 이것도 인사제도의 일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연금은. 그렇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집행은 보통 국민연금공단인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위탁해버렸어요. 선생님, 이건 이 앞에 거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인사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한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집행은.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탁했어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이게 최근이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이건 조금 애매하니까 집행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 집행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이건 맞습니다. 미안. 공무원연금공단 맞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통 집행합니다. 집행. 쏘리. 자, 52. 이걸 국민연금공단에 유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통과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아마 지금 연금공단일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쌤. 제가 이제 기억이 조금 그때 법령이 바꿔진다고 했는데 바꿔졌는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됐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은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에 전에 맞죠? 그 다음, 그러니까 비기여제니까 기여제는 공무원도 돈을 내는 거고 비기여제는 공무원 돈을 안 내는 거니까 53번은 이건 했고 55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이 있다. 맞고 56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군인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맞죠?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집행기간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 할 때 수업할 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강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은 아주 간단해. 그냥 아까 바꿔줄 때 해를 물어보는 부분도 있긴 해요. 지금 몇 %냐? 언제부터 받냐? 65세부터. 또 언제까지 부어야 되냐? 35년. 그렇죠?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몇 년 부으면 받을 수 있냐? 10년. 그렇죠? 20년에 10년. 우리가 기여제로 계속 기여해야 될 부분 35년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35년 넘으면 이제 안 내도 돼. 옛날엔 30년 넘으면 안 내도 됐었는데 옛날엔 20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 10년만 근무해도 받긴 받아.
그러니까 이거 30, 35는 안 내는 연도입니다. 공직자로 20세가 됐어. 20세 제가 공직됐어. 옛날에는 50 딱 되면 내가 30년간 냈잖아. 계속 공직에서, 공무원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최소한 55세가 돼야만 뭐 한단 말이야. 넘어야. 35년이 넘어야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야. 이건 안 내도 되는 기간이고, 실제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연금 준다? 아니야. 5년 아니야. 옛날에 20년 근무해야 연금 줬어. 근데 지금은 10년만 근무해도 연금 준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기도 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연금하면 핵심은 어떤 거? 거기 우리가 어떤 제도가 먼저 있다고 그랬어? 기금제하고 비기금제, 그렇죠? 기금제, 비기금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기금제를 택했고, 기금제 중에서 당연히 기금제 중에서 기여제하고 비기여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기여제도. 이것만 좀 알고 이들의 성격, 이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근데 경기 변동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여기는 인플레이션에는 취약하지 않지만 경기 변동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는 후손에게 미룰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금을 낸 사람은 일단 기금을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 쭉 이렇게 내잖아. 그런데 이 비기금제는 해년마다 예산을 짜서 낸단 말이야. 그럼 이들 예산을 해년마다 짤 때마다 세금 낸 사람이 주로 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뭐 후손들이 사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부담된다. 이렇게 나오면 비기금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그 다음 아까 바꿔진 사항, 기금제에서 바꿔진 사항, 이 부분만 잘 알면 된다. 대강 알겠죠? 보수에서는 어떤 것만 알면 돼? 연봉제냐, 호봉제냐,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사람에 따라서 주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주는 거하고 직무에 따라서 주는 거, 그렇죠? 사람에 따라 주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연공급이 있고 생활급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직무에 따라 주는 것은 직무의 난이도, 곤란도에 따라 주는 직무급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주는 직능급이 있고, 자, 수행한 결과물, 성과에 드는 성과급이 있고, 그렇죠? 이거잖아.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보수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꼭 구분합시다. 연봉제, 호봉제는 여기는 6급이야, 여기는 5급 이상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성과, 계약 등에 대한 평가는 4급, 그 다음 금평은 5급. 이것만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5급은 평가는 금평으로 받고, 자, 보수는 어떤 보수로? 성과급적 연봉제로 받고, 이렇게 5급만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하고 연금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331페이지. 330, 90, 53번. 예. 안 했구나. 안 했다는 거죠. 왜 틀렸냐면, 직정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라고 그랬습니까? 11개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봉급표가. 11개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봉급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직급의 무엇에 따라, 직종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직종에 따라. 봉급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1개나 돼요, 11개. 그래서 앞부분은, 예. 우리가 1년에 하나씩 호봉 올라가잖아. 그렇죠? 앞부분 맞는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가 아니라 직종에 따라 11개의 봉급 기준표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2019년도 기준, 2019년. 그 뒤를 조금 안 살펴봤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변동이 없었으니까 아마 11개일 거예요. 11개. 이해됐어요? 직종이 하나씩 생길 때만 봉급 기준표가 또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하게. 자, 이제 정치적중립과 공무원 단체하고, 그 다음 뒤에는 윤리라고 그랬죠. 윤리 법령은 우리 선생님이 복사해주면 좋고, 복사가 안 돼 있으면 선생님들 휴대폰 지참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2시. 자, 자, 인사행정. 구조에 대해서 봤고, 자, 인사행정 발달, 공직 구조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 모집 및 선발. 그쵸? 그 다음, 능력 발전. 사기 및 신분 보장. 그쵸?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 보수 보고 있죠. 보수 받고, 연금 받고. 그 다음, 공무원 단체. 그렇죠? 그래서 노조하고 거기 이 노조하고 거기 있는 거 공무원 노조하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래서 공무원 단체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오늘 지금 이 시간 볼 건 공무원 단체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조 있죠. 그렇죠? 공무원 노조. 그다음 어떤 게 있어요? 협의회. 그렇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이 조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오늘 이 2023 인사행정 개정법을 보면 공무원 노조법하고 그 뒤에 3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쵸? 이게 법이 바꿔졌어요, 법이. 자. 그래서 거기 직장협의회가 먼저 언제부터 바꿔졌어요? 2022년, 오늘 3페이지 보니까 2022년 10월 27일 날 바꿔졌죠? 오늘 나눠드린 거 3페이지. 지금 나눠드린 거 말고 아침에 나눠드린 거 있죠? 아침에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 쌤들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2024년에 합격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디에 가입할 수 있냐면 이 미추홀구면 미추홀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 당연히 공무원 노조도 가입할 수 있겠어, 없겠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지금 공무원 노조부터 먼저 볼 건데,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문호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먼저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직장협의회는 거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시험 논점이냐면 가입 대상인 논점이야. 자,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한번 봅시다. 선생님들 이 바꿔진 법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모든 법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개정되면. 그러니까 이 개정된 건 나중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험 보기 전에 법률 특강만 하겠습니다. 개정 법률 특강. 그래서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뀌어진 법으로 한번 노조를 해보도록 하죠. 바뀌어진 법으로 노조를 보시면 쌤 189부터 한번 볼까요? 189. 우리 책으로는 이 336페이지 같이 펴놓고 오겠습니다. 책도 개정 후에 쓴 거니까 이제 거기 어떻게 바꿔졌는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입 대상 한번 봐봐.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이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겠고 가입 대상이 어떻게 바꿔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는 공무원 노조는 6급 이하만 가입되게 돼 있었어요. 6급 이하만. 그러다가 2021년 7월 6일 날 공무원 노조 가입의 범위가 확대돼서 직급 제한이 폐지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직 공무원 전 직급이 가입할 수 있어. 전 직급이. 그렇죠? 물론 실제상 가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직급이니까 1급은 관리직이 돼버려서 가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 대상은 일단 옛날에는 뭘로 했었어? 6급 이하 일반직이었는데 여기는 전 직급의 일반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상당의 외무 공무원, 즉 외무행정이나 외교 정보 관리자 이건 가입 가능했죠. 근데 이것도 6급이란 말이 없어졌어.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 공무원 그 중에서 거기 있는 것처럼 영사직렬, 외교 정보 기술직렬, 소방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교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교원은 가입할 수 없을까요? 왜 교원은 가입할 수 없을까요? 이제 가입 대상에서 논점. 가입 대상은 이제 전 직급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직급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6급에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5급도 가입하고 4급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왜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가 있어. 전 직급은.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정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가입이 가능해.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외무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일반직은 전 직급이 가능하고 특정직은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공무원? 외무 공무원. 그다음 소방 공무원. 그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교육 공무원. 근데 교원은 제외되어 있죠. 교원은 왜? 전교조가 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따로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 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죠. 전교조. 따로 있기 때문에 전교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거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교원은 뺀다. 그러면 우리 쌤들 이 부분만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헷갈립니다. 교육공무원은 그럼 어떤 사람이 교육공무원이에요? 쌤들이 지금 이 교육행정 나눠서 시험 보는 건 다 일반직들입니다. 일반직이야. 그렇죠? 그러면 학교는 생각해 보면 교사들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행정실이 있어, 행정실. 지금 교육행정으로 본 사람들은 거의 어디 들어가? 행정실. 뭐, 그 다음 이제 교육청 같은 데는 뭐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 재무적인 업무, 재무나 인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이제 지금 교육행정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교사 말고 장학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장학사, 장학관 이런 사람들 교육청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육공무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교육공무원은 장학사, 장학관. 여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실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육행정이라고 뽑아줘요. 뽑아주는데 원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무원은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다? 교육공무원이 된다. 자, 그 다음 소방은 다 알겠죠? 그 다음 외무에서는 거기 있는 직렬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전 직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은 다 가입합니다. 그 다음 위 1.3에 해당하는 퇴직자 중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 그러면 퇴직자도 일부는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규약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기 제외대상 봐봐.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지휘감독, 총괄, 공무원. 거의 봐봐. 이제 3급 이상 되면 뭐야? 전부 다 지휘감독 위치에 있죠? 부서의 장은 거의 다 맡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총괄, 지휘감독자잖아. 그 다음 인사, 보수, 노동관계 조정, 감독, 공무원. 자, 인사나 보수 맡으면 안 돼. 인사나 보수 맡은 공무원들은 그런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교정, 수사 등 공공안전, 국가안보 담당 공무원. 그래서 군인 같은 사람들이 가능하겠어, 안 되겠어? 또는 경찰이 가능해, 안 해? 경찰 안 돼. 봐. 특정직 공무원들은 특수한 업무 맡잖아. 외무, 소방, 교육 이것만 가능하고 어떤 거 안 된다? 군인, 그렇죠? 경찰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 우리가 공무원 노조 중에서 경찰들은 있겠어 없겠어? 경찰이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이 여러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만들어서 경찰들 인사를 맡으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경찰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었죠. 많이 반발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 같으면 경찰이 여기 노조원이면 경찰 노조 차원에서 뭐라고 성명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당시 뭘로 나왔어? 경찰 직장 협의회 명의로 나왔어. 그러니까 경찰은 무엇은 가능하지만 직장 협의는 가능하지만 뭘 불가능해? 노조는 불가능해. 그렇죠? 자,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노조 관련 업무 소관부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시면, 자, 가입 대상은 일반직 전 직급 가능하고, 특정직 군인이나 경찰, 그 다음 교원. 이 세 부위 영역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교육, 그러니까 교사를 제한 교육 공무원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그럼 장애인 검사 가입해 못해요. 검사는 수사기관이잖아.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 정무직. 정무직은 다 장차관이니까 다 지휘 어떤 계통에 있겠어? 지휘 감독 계통에 있겠죠? 그래서 정무직은 가입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거기 관계 부처를 좀 보겠습니다. 관련 부처, 소관 부처 보니까 노조 설립 신고는 누가 받아? 설립 신고는 누가 받겠어? 당연히 설립 노조니까 노동부 관련되겠죠.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 단체잖아. 노동자 조직이잖아. 공무원 노동자 조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설립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 노동자 단체를 설립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이 교섭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자 봐. 공무원들의 처우라든가, 공무원들의 보수나 처우 이런 거란 말이야. 또는 직장 환경. 이런 거니까 교섭대장은 누구가 있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거기 있는 인사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인사혁신처장. 자, 그다음 노조 전임자, 노조 업무 종사 등의 휴직 명령은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해야. 이렇게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다? 임용권자가 합니다. 임용권자. 자, 한번 제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공무원 노조는 거기 있는 것처럼 공무원 노조는 어떤 거다? 자, 공무원 노조를 만들려면 비교한 게 있는데 노조하고 직장협의하고 비교한 게 교섭 대상 나왔고 직장협의 또 노조 설립할 때 이거 들어가는 거지. 자, 쉽게 말해서 노조도 복수 노조도 되고 전국 단위도 우리가 전국 단위로도 결성돼 있고 지역으로도 결성하고 그 직장에서 2개 복수 노조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A가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노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이 어디를 단위로 하는 미추홀을 단위로 하는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인천을 단위로 하는 노조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인천 공무원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면 A는 일단 신고서는 어디에 넣어야 돼? A는 분명히 뭐야 돼? 일반직이거나 특정직이나 별정직인데 지휘감독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설립 신고서는 누구에게 내야 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어. 그렇죠? 그런데 휴직 같은 경우 또는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그렇죠. 휴직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사무실 같은 거 아닌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인천을 만들었다 합시다. 좀 크게. 그러면
보수 같은 것을 협상하는 사람 누구랑 협상한다고? 인사혁신처. 그렇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 보통 노조는 아주 전국 단위로 문제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부서야, 주간 부서. 그렇죠? 그다음 만약에 뭐가 된다. 여기에 노조위원장이 되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노조위원장이 됐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노조위원장의 이 임기 동안은 인천시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합니까?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해요. 노조 전임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휴직해야 돼. 휴직해야 되죠, 여기서. 그럼 이 휴직은 누가 해주냐면 인천시장. 인천시장이 임명했잖아.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면 단체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쌤들 이제 임명장 주면 인천시장 이름이 임명장이 나온단 말이야. 몇 년에 지방장 합격하면. 그럼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 휴직을 해준단 말이야. 자, 다시 노조 전임자란 말은 무슨 말이다? 노조에서 근무하지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노조 전임자는 당연히 무슨 상태가 되겠어? 노조 전임자 휴직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사람은 누구다고? 임용권자. 그럼 여러분 금방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노조 전임자는 누가 보수 주겠어? 인천시에서 주겠어? 아니면 노조에서 주겠어? 국가에서 지금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임자에게 임금 조서는 안 돼. 그럼 누가 주겠어? 노조에서 그냥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논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걸 교섭하고 어떤 걸 교섭할 수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교섭도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어떤 걸 교섭하고 어떤 걸 교섭할 수 없는지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190페이지는 교섭 주체, 그 다음 교섭 대상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거기 노조 대표자는 뭡니까? 보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 조건에 관해서 정부 측 교섭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교섭 제외 제외 대상,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권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뭐 할 수 있다? 교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안 됩니다. 다음 조정 신청, 단체 교섭이 결렬될 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가능한데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돼야 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단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 협약의 효력은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정부 측 교섭대표는 협약의 이행을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고 합시다. 여기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보수를 몇 % 올려주라고 그랬어? 10% 올려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합의 봤어, 정부 측하고. 인사혁신처장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건 효과는 없어. 아까 예산 같은 거 어디서 국회에서 정하니까. 그런데 단 무엇은 해야 돼? 성실히 노력은 해줘야 돼. 성실히 노력. 그러면 이런 거지. 보수 같은 경우는 대상이 돼야 안 돼. 교섭의 대상이 돼. 그 다음 체결할 수도 있어. 서로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협상의 효과가, 계약 체결 효과가,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와 관련된 거? 특히 법률, 조례, 예산에 관계된 거.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뭐 이를테면 어떤 날에 대해서, 뭐 수요일 어느 부분은 복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라. 뭐 체육대회 하겠다. 그럼 협약한 건 꼭 지켜야 되겠죠. 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또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근무 조건이니까 근무 조건 같은 걸 바꾸는 협약을 했다면 그건 지켜줘야 되겠죠. 뭐만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책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는데 337페이지 보면 표로 나왔죠. 교섭 사항과 비교섭 사항이 나와 있죠. 교섭 사항과 비교섭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 보니까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 이건 교섭 대상이 되죠.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거, 정책, 그 다음 임용권 행사, 승진, 전보, 뭐 채용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기관의 조직 및 정원 늘려주라, 이런 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예산, 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그러니까 소송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다. 교섭의 대상이 되고, 거기 3번 뭐라고 돼 있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노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조 하면 있는 거. 단체, 조직,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세 가지가 있죠. 자, 다시 노조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어떤 게 있어? 단체, 조직, 단체, 그 다음 교섭, 그 다음 단체, 행동.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인정해줘? 어떤 것들을 인정해 줍니까? 공무원 단체에서 어떤 것들은 인정해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일단, 단체 조직, 단결권 인정이 안 해. 참 미안해. 189페이지인데, 제가. 우리나라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189페이지 요약시 보면 근로계에서 단결권,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인정해 주죠. 자, 일반적 수세 인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아까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단체 교섭권은 우리나라는 거기 협상할 수도 있고 협약 체결까지도 가능하죠. 단 어떤 거? 재직자 근로조건 등 같은 경우만 협상하고 또는 협약 체결은 예산, 법령 규정상 포함되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무엇은 없어? 효력은 없죠. 자, 다시 아까 보수나 보수나 복지, 협약이나 무엇의 대상 다 가능해. 보수 또는 근로 조건 이런 거 다 가능하죠. 협약이나 협상이나 협약 체결이 가능한데 단 협약 체결에서 보수 등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되면 예산이나 법률과 관계되면 효력은 없다. 그다음 단체 행동권은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에 어떤 게 있어? 직장 폐쇄, 파업, 태업. 자, 우리가 봐. 이게 기아 자동차야. 근데 파업을 많이 해. 그럼, 자, 뭐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가 있죠? 권리 있어요. 파업권이 있어.
왜냐면 단체 행동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아자동차는 뭐 할 수 있어? 여기 입장에서 파업 많이 하면 그냥 직접 폐쇄해버려. 단체 행동권으로. 그런데 공무원은 파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다음 미추홀 구청 닫아버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데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지금까지 이해된 것을 거기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쌤 190페이지. 거기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우측에 돼 있죠, 표로. 그래서 정치활동, 책 190페이지. 요약집 190 보면 정치활동 어떻게 돼 있어? 금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고용노동부 장관, 가입 범위, 일반직, 특정직, 그 다음 외무, 소방, 교육. 그러니까 이건 특정직의 일례죠. 특정직 중에 안 되는 거. 군인하고 경찰, 그 다음 교사. 교사는 뭐 때문에 안 돼? 다른 노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별정직 공무원, 가입 제외 대상, 지휘 감독, 인사 보수, 그쵸? 교정 수사,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이 임용권자가 동의해주고, 보수 지급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 지급, 누가 보수 지급하면 안 돼? 국가가. 그쵸? 그 다음 교섭 대상은 근무 조건만 가능합니다. 보수나 근무 조건 다 가능해요. 단 보수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고, 노동 3권은 단체 행동권은 제약됩니다. 조정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하고 30일 이내 조정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 교섭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 교섭 대상은 인사혁신처. 그렇죠? 만약에 아까 노조 전임자들에게 뭐 해주는 거? 휴직해야 되겠죠? 휴직시켜주는 건 임용권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다? 공무원 노조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한번 볼까요? 직장협의회 이번에 바꿔진 법이라서 직장협의회 저번에 바꿔진 거. 자, 우리 3페이지 다시 한 번만 봅시다. 3페이지. 직장협의회가 2022년도 10월 27일 날 바꿔졌습니다. 다시요. 직장협의회가 2022년도 바꿔졌으니까 그걸 봅시다. 연합협의회 설치가 불가했었는데 가능합니다. 연합에서 협의회. 그런데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구성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는 설립 가능합니다. 근데 전국 단위는 설립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전국 단위 직장협의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복수 설립은 자, 봐. 미추홀구 가능해요. 근데 전국 자, 어떤 거?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금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미추홀구에 A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미추홀구 직장협의회. 근데 B라는 사람도 미추홀구 직장협의회 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봐봐. 그 MBC 같은 건 제1노조 있고 제2노조 있고 제3노조 있고 이러죠.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 방송 같은 데 보면 MBC라는 걸 대상으로 1노조 만들고 위전으로 3노조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복수노조라고 그래요. 근데 대상이 뭐였어요? MBC 하나였죠. 그럼 미추홀구 구청이잖아. 구청 하나를 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못 만든다고. 단 연합회는 만들 수 있다고 이번에는 해줬어. 미추홀구하고 어디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여기가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꿔줬죠. 그럼 중구가 있겠지. 인천에도. 인천 중구하고 여기 미추홀구하고 연합해서 하나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다. 너무 단위가 적다고 생각해봐. 봐봐. 여기가 마치 군이다 그러면 단위가 좀 적잖아. 그럼 다른 군하고 연합해서 뭐 한다? 하나 만들 수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꼭 알아둬야 돼요. 연합협의회는 설치는 가능하지만 복수 설립 안 되고 전국 단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협의회 간 연합 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 가입 범위 한번 봐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직, 경찰, 소방 공무원. 뭐가 들어왔어 이제? 경찰이 들어왔죠. 경찰. 그렇죠? 그럼 특정직에서 무엇은 불가하지만, 노조는 불가하지만 직장협의회가 가능한 건 경찰. 그렇죠? 그래서 자, 간단히 한번 볼까요? 거기 4페이지 보면 공무원 노조하고 직장협의회를 비교해 봤어요. 공무원 노조하고 이 직장협의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쌤, 경찰은 공무원 노조 가입할 수 없죠?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가입할 수 있죠? 근데 교육공무원은 노조는 가입할 수 있죠? 교원 제외하고. 근데 직장협의회는 안 돼요 또. 자, 노조는 퇴직자도 일부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직장협의회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해요. 이제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우산 전체 이걸 대상하는 게 이 공무원 노조고, 여기 살이 있다면 이 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이렇게 전국 단위의 문제들을 주로 다룰 때는 공무원 노조가 하고, 미추홀구에 휴게실이 부족해. 또는 여성 공무원들이 쉴 공간이 좀 없다. 이런 것들은 거기 직장협의회에서 보통 이 얘기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무원 보수 문제라든가 휴직 기간 늘려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뭘로 한다? 노조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설립 신고서도 봐봐. 여기는 누구에게 내야 된다고 그랬어? 노동조합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기관장한테 제출해. 직장이니까. 미추홀구 직장협의회였으면 그냥 미추홀 구청장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동자 단체잖아, 노동자.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 택시는 노조 못 만듭니다. 이건 사용자야, 사용자. 노동자가 만드는 거지 반대로 사용자가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 택시 말고 회사 택시는 노조가 있어요. 근데 개인 택시는 노조를 못 만들어. 왜? 얘들은 사용자니까. 자기 노동자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공무원 노조는 일종의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하는단 말이야? 노동자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노동자의 문제니까, 사용자 노동자 문제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그러면 당연히 노조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으면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아자동차도 노조하고 경영자하고 협상한 것처럼. 그때 여기 이제 사용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인사혁신처장이 사용자, 국가를 대표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사용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교섭을 하는 거야. 교섭을 하는데 교섭 대상은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근데 좀 전국 단위로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직장에서 문제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근무 조건입니다, 주로. 여기도 근무 조건이고. 아까 보수는 협상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 효력은 없다고 그랬죠. 협상하고 협상 체결까지 할 수 있는데 효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협상이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죠. 교섭했다 하긴 좀 애매하고. 내용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 장관에게 제출하고 뭐하고. 그러면 노조는 노조원과 노조 전임자가 있겠죠. 시계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에서 근무, 그냥 공무원 노조 일만 받는 사람을 전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임기가 2년이면 2년 동안 뭐해? 휴직 처리해줘. 그렇죠? 그런 휴직을 노조 전임자 휴직이라고 그래. 그럼 이 휴직은 누가 해줘? 임용권자가 해준단 말이야. 임용권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지방직이었으면, 우리 선생님이면 인천시장이 임용을 해준단 말이야. 휴직을 해줘, 휴직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노조는 복수노조든 전국 단위 다 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직장협의회는 전국 안 되고 복수노조 안 되고 단지 연합회만 가능. 여기 뭐 군끼리 시끼리 연합해서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허용해 주겠다. 이런 거였고, 가입 대상에서 여기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다. 그래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다. 여기는 그런데 특정직에서 뭐는 안 돼? 교사는 이미 전국 교원노동조합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정교조가 있으니까 안 되고, 또 하나는 경찰, 군인 안 돼. 여기는 그다음 이 교육 공무원은 교사 말고 교육 공무원은 가능해. 근데 여기서는 특정직에서 자 경찰 가능해. 경찰 대신에 교육 공무원은 여기는 안 돼. 장학사 장학과는 직장협의회 못 만들어.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풀어보면서 조금 추가해 봅시다. 거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춰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심파 1번. 여기 문제는 약간 이 법령이 계속해서 바꾸어지고 있죠. 2022년 바꿔졌고 2023년 바꿔졌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봐야 돼. 바꿔진 게 있어서. 1번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구급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동시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 가입하고 여기 가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노동자로서 가입하는 거고 여기는 직장인으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무원 노동조합은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폐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요즘 막 정실인사 하면 노조가 반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노조 무서워서 함부로 임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낙하산 같은 거 내려오면 많이 반발하죠. 그 다음 3번 단체 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맞죠? 단 효력이 없을 뿐이죠. 4번 공립학교 초등교사는 정교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자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데 견해가 대립돼요. 이런 입장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 그런데 오히려 실적제를 뭐한다? 제일 위에 같이, 두 번째 같이 정치적 정치인 인사를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강화한다는 입장도 있어. 그래서 실적제를 약화시킨다. 이건 한쪽의 주장이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어. 그래서 그냥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 있으나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적제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견해가 대립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6번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 행동은 맞죠? 제한한다고 그랬죠.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 행동권까지 인정해줘. 그러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뭐하고 똑같아. 그냥 이게 택배 뭐 이런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노조 다 있잖아.
그런 사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행동권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 말을 하면, 근데 일반 원칙적으로는 단체 행동은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 관할에다 맞고, 8번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직장협의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최근에는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최근 개정으로 직급에 따른 가입 범위 제한이 해제됐죠. 그래서 6급이란 말 쓰면 6급 이하 아닌 사람도 뭐 할 수 있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급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 지휘감독직이 아니면. 9번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규가 많고 그런 법규범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 종류가 너무 많다. 맞습니다. 10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6급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맡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니까 6급 일반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6급이라는 편 없고 일반직 공무원은 이렇게 나오겠죠. 11번 노동조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죠. 12번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아까 금지된다고 그랬죠. 없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그렇죠. 이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그러죠. 파업하고 태업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체 행동권. 파업은 뭐야? 파업은 일 안 하는 거고 아예 안 하는 거고, 태업은 일을 서서히 하는 거야. 조금씩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뭐 등본 때려오는데 2시간 걸쳐서 해준다. 이런 것들은 태업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아예 그냥 안 떼줘 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14번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 비판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 15번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선생님, 정무직도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위반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 A라는 당의, 그러니까 보통 여당의 공무원들이 뭘로 갑니까? 장관으로 많이 가죠. 정무직으로 많이. 그럼 이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하면 사실은 문제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에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되겠죠, 그럼. 자, 그 다음 16 국가공무원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 우리 정치활동 금지니까 정당 정치단체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6급 이하 공무원들 쌤 안 돼. 쌤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됐는데 정당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6급 이하, 보통은 쌤 인정해주는 공무원이 있는데 보통은 직업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무직들은 어쩔 수 없겠죠. 장차관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업 공무원들 있죠. 그렇죠? 늘 공무원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미국보다 독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 다 맞고, 왜냐하면 독일은 어느 정도 정당 활동도 인정해줘요. 18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예비회를 설립할 수 맞죠? 있다.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하나의 기관의 복수예비회를 설립할 수
없다. 그 다음 전국사회 결성은 금지. 이거 맞죠? 자, 20번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입 대상이나 지휘감독 직책이 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다. 6급 빼야 되겠죠 이제. 그쵸? 옛날에 맞았는데 요즘 직급과 제한 없이 가입 대상이죠. 단 그런다 하더라도 지휘감독직에 있으면 안 되죠. 21. 공무원 노조와 달리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그러니까 이거 있어. 우리가 뭡니까? 노조 전임자가 있었죠. 직장협의회 전임자는 없어. 그냥 직장협의회는 뭐 하면서 일하면서 모여서 그냥 요구하는 거야. 협의회 입장으로. 그래서 무슨 사무실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사무실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만 근무하면 안 돼. 그래서 노조. 그럼 정확히 이제 이해는 됐죠. 공무원 노조하고 직장협의회. 그럼 시험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게 많이 나와? 노조가 많이 나온다. 노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원래는 이제 노동자하고 사용자니까 원래는 어떻단 말이야? 원래는 5급 이상은 사용자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 우리 보면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 337페이지 책에 보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우리나라는 여기 협약을 했거든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에서 자꾸 뭐 해라는 거야?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충분히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없앴어? 여기 봐봅시다. 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무직 정도는 사용자겠다. 그러면 정무직은 노조 가입하지 말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직, 그 다음 정무직 말고 일반직하고 특정직은 평생 근무할 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공이잖아, 늘공. 거기에다 별정직은 정무직같이 높은 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서관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다? 그래, 너네들은 뭘로 인정해줄게? 노조로 인정해줄게.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특정직은 치안을 유지하거나 국방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해서, 물론 노동자가 될 수 있겠지만 해서 노조 활동하게 되면 문제가 크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안 해주지만 경찰들이 노조 결성해서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예 뭘 못 만들게 가입 못하겠어. 군인이나 경찰은. 여기까지 이해 다 됐죠? 근데 교사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미리 정교조가 만들어 있으니까 여기 가고 또 여기서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건 너네들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니까, 노동자로서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사용자 노동자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설립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 누구랑 교섭해야 돼? 이 사용자 중에 대표가 누구야? 원래는 우리가 대통령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와서 교섭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교섭을 할 때 어떤 걸 교섭할 수 있다고? 복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 근무 조건, 그렇죠? 복지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공무원 카드 같은 거 쓰잖아. 그걸 뭐 얼마 늘려주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수도 할 수 있어. 복지 중에서 보수도 할 수 있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예산과 또는 법이라든가 예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데 효력은 없다. 그래서 9% 올려주기로 합의 봤어. 그런데 국회 통과 과정 예산을 정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안 돼 9%, 5%만 올려. 그러면 5%가 돼버리죠.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한단 말이야? 누구랑 협상한다? 인사혁신처 장관이랑 협상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노조를 만들었으니까 노조
원하고 노조 전임자가 있단 말이야.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근무 안 합니다. 거기 사무실 갑니다. 노조 사무실.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뭐 휴직을 해야 되겠죠. 휴직은 임용권자가 해주고, 휴직 갔을 때 보수는 누가 준다.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줘서는 안 된다. 그냥 노조원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은 공무원 노조 이번에 바뀐 건 아주 뭡니까? 거의 뭐 중요도에 있어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것들이 좀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 공무원 노동조합 2페이지. 이제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을 둘로 나눴어. 노조 전임자고 근무시간 면제자로.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여기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을 그냥 전부 뭉뚱그려서 노조 전임자라고 그랬죠. 근데 노조 전임자고 시간 면제, 근무시간 면제자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노조 전임자는 휴직 명령해야 되는데 근무시간 면제자는 휴직 명령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휴직 안 해도 돼.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죠. 정부 측 보수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해놨어. 그 다음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법이 바꿔져 버리면, 자, 아까 보수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바꿔져 버린 거야. 없었어. 그러면 이거 금지 규정을 없애버리니까, 삭제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수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금지 규정이 있었거든. 보수를 지급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지급해도 된다는 소리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OX 문항에서 어떤 문항이 좀 고쳐져야 되겠어? OX 문항에서 국가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은 지금은 틀린다. 그쵸? 자, 아까 11번 문제. 지급해야 한다도 틀리겠죠? 그냥 그 규정이 없으니까.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맞아. 자, 다시 해야 한다도 틀리고 할 수 없다도 틀립니다. 해서는 안 된다도 틀립니다. 옛날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 그것도 틀려. 그러면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건 지급할 수 있다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바꿔지면 시험에 어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만약에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는 한 번쯤은 뜰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올해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올해는 안 나왔단 말이야, 시험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번쯤 뭐 할 수 있겠어? 왜 안 나왔는지 한번 봐봐. 몇 년도 언제 바꿔졌는지 봐봐. 2023년 12월 11일 날 시행이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죠. 이런 게 있어. 이미 개정됐는데 시행일이 따로 정해지는 게 있어. 이미 개정이 법률이 돼. 봐봐. 2023년 7월 1일 날 개정을 했어. 근데 시행일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둬야 되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시행일만 또
따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 있는 거 시행이 2023년 12월 11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못 나오겠죠.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 내년에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노조 전임자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노조 전임자하고 어떤 거? 근무시간 면제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풍경을 봅시다. 지금 전국 노조, 공무원 노조 사무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국노 사무실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누구만 있었어? 전임자만 있었어. 그런데 여기 이제 근무가 거기 뭐라고 그랬어? 근무시간 면제자들이 있죠. 근무시간 면제자들도 이제 여기서 근무할 수 있어 없어? 와서 근무한단 말이야. 물론 어떤 상태에서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그렇죠? 정하거나 정부 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 손실 없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뭐 할 수 있다?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뭐가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도 왜냐면 자, 노조 대표가 전공론 대표가 뭐 한다면 우리 전임자로 수 너무 부족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 전임자를 늘려주라고 하긴 좀 그러면 뭐라도 해주라. 근무시간 면제자를 뽑게 해주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둘 다 뭐 할 수 있어?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임자하고 근무시간 면제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직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 거기 보니까. 휴직을 명령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휴직 안 해도 됩니다. 휴직 명령. 왜냐하면 근무 시간은 근무할 거니까. 거기 이 근무 시간 면제 한도, 근무 시간을 얼마를 면제 준다. 그렇죠? 이를테면 생각해봐. 근무 시간을 뭐 이를테면 뭐 시간으로 말하겠지만 100일에 해당되는 시간을 면제해 준다. 그러면 그 안에서 90일 동안 여기서 일할 수도 있겠고 80일 동안 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보다 근무시간 면제다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내년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낼 때 상당히 항상 힘들어. 맨날 뭐 하니까 이렇게 잘 바꿔지니까. 그래서 6급 이하 이제 그런 직급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다고 하면 윤리하려고 합니다. 윤리.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좀 쉬었다가 공무원 이제 부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윤리 부분에서 공무원 부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까지도 시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직자 윤리. 이 부분 하여튼 문제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그렇죠? 공직 구조. 그다음에 어디서는 여기 윤리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건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보기도 쉽고 금방금방 잘 볼 수 있겠죠. 색보다 훨씬 더 홈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시험들 다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거예요.